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3년 뒤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첫날 채택된 G20 정상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번 순방을 동행 취재 중인 송주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우리나라가 공식화됐습니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18년 만입니다. 의장을 맡게 될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둘째 날 제3세션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세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였습니다. 8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 대통령은 AI 혜택을 고르게 누려야 한다며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런 정신을 반영한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하는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남아공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합니다.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산과 원전, 바이오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통일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면서도 일방적 통일을 지향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공에선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잇따라 만나면서 숨가쁜 외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신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와는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진 리창 총리와의 회동에선 이른 시일 안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고, 리 총리는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달하며 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튀르키예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전 공개된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통일 문제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방적 방식의 통일은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북한 비핵화 전략인 END 이니셔티브를 다시 설명하며 북한과는 언제 어떤 채널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및 방산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동북아 정세의 두 핵심 축인 중국과 일본의 갈등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반발하던 중국은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대일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초강경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양국 총리는 화해 대신 서로 외면하는 모습만 연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녀 복장을 입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해골 모습을 띤 화초에 물을 줍니다. 화초에는 일본 군국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최근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의 공식 SNS 계정엔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야욕으로 대만 문제에 개입한다는 만평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중국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유엔 헌장에 적국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행동을 취하면 중국은 안보리의 허가 없이도 군사행동에 나설 권리가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일본의 침략 역사를 다시 부각시켜 주변국의 경계심과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필요하다면 무력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如果日本想重走军国主义的老路，背弃和平发展承诺，破坏战后国际秩序，中国人民不会答应。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불발로 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모든 외교 채널을 열어두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가하고 있는 건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죠. 교류 단절에 이어 경제 제재 조치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개입 발언 이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과 여행 자제령에 이어 영화 상영도 무기한 연기하더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까지 연달아 보복 조치를 쏟아낸 겁니다.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조치들을 먼저 발표한 건데 복잡한 카드는 주머니에 더 남아 있습니다. 사업상 중국으로 가는 일본 기업인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하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최강병기인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는다면 자동차와 배터리 같은 일본의 핵심 산업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Which we consider a conservative scenario, it would directly lead to a contraction of 0.8% to 1.2% of Japan's GDP. 그럼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난 2012년 벌어진 대규모 반일 시위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인들은 일본 대사관을 습격하고 일본 음식점과 차량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격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중국의 파산 공세와 일본의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중일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준전시 상태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인 가운데 G20 정상회의 때 우리와 독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거론됐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건데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는지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메르츠 독일 총리가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메르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메르츠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your view on Chin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our strategy on China. 악화된 중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갈등 국면 속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각을 참고해 중국과의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며 메르츠 총리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많이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하고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웃으며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정상이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지만 뚜렷한 답변 없이 공개 회담은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에너지, 핵심 광물 등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내란 특검 재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공판 절차를 끝낸 뒤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들어 매주 2차례씩 공판을 진행하고
출석 않는 증인에 대해 구인영장까지 발부하며 재판의 속도를 내왔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11번째 공판이 열리고 모레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1월 말 재판 시작 6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인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다른 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도 열립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관련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체포조 명단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21초예요, 21초. 최혜병 특검의 수사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 끝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등 기소된 12명의 수사 외압 사건도 재판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사법부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며 내란 재판부가 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1심부터 내란 재판부를 도입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2심부터 도입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도부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당정대 간 의견이 조율되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에도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원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는 개혁안을 논의합니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독자 행보에 당 지도부는 속도 조절론을 언급해 당내 엇박자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하지만 당 지도부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을 기점으로 내란 종식을 목표로 한 당의 움직임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장외로 나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앞세우며 날을 세웠지만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놓을 메시지에 고심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보도에 김현 기자입니다. 사법 정의, 재판 재개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그제 부산 울산에 이어 어제는 경남 창원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12개의 혐의, 50개 재판, 적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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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그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현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든 관계 재정립이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장외 투쟁만으론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하고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며 야당 지도부의 장외 투쟁을 비판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장외 투쟁을 계속하며 당분간 외연 확장보다는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정치부 김태영 기자와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을 두고 지금 내부에서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인 1표를 부여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정 대표가 뽑힌 당대표 선거만 하더라도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17.5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동일한 표를 행사하게 돼 사실상 대의원제가 무력화됩니다. 때문에 당내 조직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강득구, 윤종근 의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남권 등 민주당에겐 험지인 곳은 권리당원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란 비판이 나오자 정 대표,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원했던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해 28일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민주당이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예고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민주당이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석방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네, 실제로 이뤄지면 내란 재판 2심을 맡을 서울고법에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지금 키워드를 보면 항소포기 압박이라고 적혀 네. 있습니다. 이게 항소포기하고 관련한 내용을 지금 논의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국정조사 방식이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우려하며 별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략을 논의해 민주당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대장동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긴급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네. 내용일까요? 야당이 대장동 사건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는 쟁점이 이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대위원장의 토론 제안까지 받아들이며 계속 대장동 사건을 끌어올려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토론 당사자인 조국 전 비대위원장 이제 다시 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조 대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면복권 3개월 만에 다시 당대표로 공식 복귀한 거거든요. 네. 어제 전국 당원대회에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으로 선출됐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다 기존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했고 비대위원장으로 조 대표가 결국 다시 나서게 됐고요. 조 대표 입장에선 침체된 당 분위기를 살려야 하겠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자릿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장동혁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느라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데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섬이 많은 구간에선 직접 운항을 지휘해야 하는데 조타실을 비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선장에 대해서도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8시가 넘어 전남 신안군 족도 앞 1600m 지점에 도착했을 당시 섬이 밀집한 협수로 구간이라 사람이 수동으로 배를 운항해야 하지만
사고 여객선은 자동 운항하며 그대로 족도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선장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가 수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제 시스템에는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이 장치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당시 근무 중이던 관제사 3명을 조사한 뒤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이 범행 뒤 태연하게 맨발로 걸어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범행 동기는 조사 중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태연히 달아나는 20대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제 밤 10시쯤 해당 남성은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웃들은 범행이 벌어지기 전 큰 소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이제 하지마 이렇게 하는 소리랑 아들이 하는 소리만 들리고 한 10분 동안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막 물건 던지는 소리 이런 거. 범행을 벌인 아들은 아파트 밖으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정확한 동기 조사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아들의 치료가 끝나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존속살인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골판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태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고 16시간 동안 지속된 강원 양양 산불은 축구장 3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서야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민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거센 화염에 소방 헬기까지 투입돼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안성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1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능선 위로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그제 오후 6시쯤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축구장 3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불은 1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과 주요 시설 피해 없이 주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된 주민 대피 체계를 적용하여 어제 오후 6시 35분쯤 서울 영산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이 다쳤고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본격 출범했죠. 이 TF는 오늘부터 내란 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되는 제보센터는 전화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받는데 신빙성 있는 제보는 해당 부처로 보내집니다. 경찰청이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75%는 첫 문자나 전화 이후 24시간 내에 발생한다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기존에 이틀 이상 소요됐던 차단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200여 명을 장기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일명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 앞서 검찰은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25 프로야구 KBO 리그 MVP와 신인왕이 오늘 가려집니다. MVP는 투수 4관왕 한화의 코디 폰세와 타자 3관왕 삼성의 르윈 디와즈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신인왕은 KT 안현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바가지 논란이 결국 시장 내부 갈등으로 번지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이지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서울 광장시장. 논란의 중심은 또 바가지였습니다. 바가지 요금의 상당수가 노점에서 발생했다며 일반 점포 중심의 상인회에서 노점 상인회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빨간 벽돌 건물 내 일반 점포 상인들이 이 먹자골목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점포 상인들은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손님 발길이 줄어들고 그만큼 피해가 컸다고 주장합니다. 점포들은 진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친절하게 하려고 그람수 딱 재서 하려고 다 노력을 해요. 그 어느 한집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정말. 반면 노점 상인들은 일부 사례로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로 실수를 하시는 분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호가 오픈이 됐으면 어떨까. 성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시장 상인들이 좀 으쌰으쌰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똘똘 뭉치면 좋은데 그 영상 때문에 이렇게 막 분쟁을 하고 하는 거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내부 갈등이 결국 법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14개 병원 응급실에서 거부당한 뒤 끝내 숨을 거둔 고교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의료 현장에선 이렇게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를 실은 구급차. 한시가 급한 응급 상황이지만 구급차는 주차장에 멈춰 있습니다. 도착했고 병원에서 그 수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병원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병원 앞에서. 결국 한참을 더 전화를 돌린 뒤 받아준다는 병원을 찾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검사랑 이런 거 하고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병원 전원을 가야 돼요, 사설구급차로. 동의하시면 받아주겠대요. 지난달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련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고교생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해운대 백병원과 동아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14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같이 대답은 소아 중환자 수용 불가였습니다. 당시 구급대와 부산소방구급관리상황센터의 통화 내용입니다. A병원 안 되고 B병원 안 되고 C병원은 소아과 진료가 안 된다면서 안 받아주고 있다. 진료 가능한 병원 좀 찾아봐달라고 요청했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타 시도 병원이라도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1시간 20분 뒤 받아준다는 병원을 찾았을 땐 환자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병원에 미리 전화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받으면 의료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사들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최종 치료를 담당할 필수과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이든 땜질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어제는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추모식에선 전사자 2명이 인공지능으로 복원돼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퍼부은 170여 발의 포탄에 평화롭던 섬 연평도는 화염에 휩싸인 전쟁터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K9 자주포로 반격했지만 이 과정에서 고 서정호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15주기 추모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참전용사, 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전투 영웅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시간은 아들을 잃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남들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어제처럼 아직도 생생하고 아프고. 추모 공연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서하사와 문일병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두 영웅의 빛났던 모습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적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완벽한 군사 대피 태세를 확립하여 흔들림 없이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전 추모식에 참석한 건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썼다라면서 외교 교섭에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마운트라는 표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마운트는 동물이 다른 동물 등 위에 올라타는 마운팅에서 유래한 외래어로 일본에서는 상대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현지 누리꾼들은 국제 외교에 걸맞은 태도가 아니다. 가볍고 부적절한 자세다. 단어 선택이 위험하고 품위 없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에서 마운트를 잡을 수 있는 옷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우스꽝스러운 옷을 추천하는 등 조롱하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네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기사가 음식 배달을 마친 뒤 정작 단지 밖으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다는 사연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10년 넘게 배달 일을 했다는 제보자의 남편. 출입구가 열리지 않아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가는 문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예? 아직 못 열어줘요. 입주민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는데요. 결국 다음 배달이 늦을까 봐 담을 넘어 나왔다며 나가는 걸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있는지 갑질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들어올 땐 되고 나갈 땐 안 되냐, 소방법에 문제는 없냐 등 분노했는데요. 일부는 갑질이라기보단 요즘 신축 아파트 출입 시스템 대부분이 저렇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등산로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용변 테러를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나무 계단에서 바지를 내리고 있고 여성은 휴지를 든 채 서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인데요. 제보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는 대변을 보고 보호자는 아이의 엉덩이를 닦인 뒤 현장을 치우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비위생적인 행위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달엔 천연기념물인 제주 용머리 해안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최근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서 용변을 보던 중국인 남성이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는 공중 화장실도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러냐, 문화재에 저러는 게 심각하다라고 분노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심지어 면적도 같은데 전세 가격이 5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입주에 들어가는 서울 강남 새 아파트에서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 벌어진 일입니다. 전셋집을 골라야 하는 수요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뒤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신천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 금지 등 잇따른 규제로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평형이라도 전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매물은 최저 9억 5천만 원부터 최고 15억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지만 5억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아파트보다 한 달 빨리 입주에 들어가는 바로 옆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물건인데 4억 6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조금
짧게 내놓으신 매물이에요. 1년 뒤에 들어오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장비를 하시겠다고 하면 금액은 좀 올라가요. 물건마다 전세 가격이 제각각인 건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은 전세를 놓더라도 3년 안에는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 수도 없고 저층인 경우도 많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반면 조합원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최소 4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3년밖에 살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쌀 수밖에 없고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전세가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뛸 때마다 내놓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가격만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반한 한국의 맛이죠. 치킨이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휴일인 어제 서울 명동엔 치킨을 먹는 외국인들이 무척이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서 선택한 메뉴 치킨. 젠슨 황의 방한 일정 중 가장 이슈가 된 것도 바로 총수들과의 치맥 회동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CEO가 치킨을 먹는 모습은 전 세계로 보도됐습니다. 입소문을 넘어 실제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로도 치킨이 뽑혔습니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 중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식 치킨이 김치와 비빔밥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한식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식 치킨은 최근 1년 동안 가장 자주 먹은 한식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 설문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K치킨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휴일날 서울 명동에서도 야외에서 치킨을 즐기는 외국인들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Yeah, it's really good. Yeah, the fried chicken is the best. It's really crunchy and very juicy inside. Really good. 한국 사람이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일본 사람이 더 많아요. 중국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치킨 좋아해요. 한국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에요. 치킨을 비롯한 한식들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한식 홍보와 한식당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김 수출 실적이 역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올해 김 수출 금액은 10억 1,5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 해외 시장의 판매 증가가 김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값이 전월 대비 1.72% 오르면서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역으론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 권역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10.15 대책 발표 전후 발생한 막차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됩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소비 쿠폰 지급액 9조 688억 원 중 97.5% 정도가 사용됐는데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 쿠폰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우리나라엔 말 안 듣는 아이를 잡아가는 망태 할아버지가 있다면 슬로베니아에는 크람푸스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말썽꾸러기를 혼내주러 나타났다는데요. 슬로베니아로 떠나봅니다. 기괴하게 생긴 괴물들이 밤거리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들며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유럽의 전설 속 악마 크람푸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쁜 아이들을 혼내주러 왔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착한 아이는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지만 말썽꾸러기는 크람푸스에게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친구들은 크람푸스를 전혀 무서워하질 않네요. 올 한 해 착한 일만 했기 때문이겠죠. 크람푸스를 만나지 않으려면 남은 한 해도 착하고 예쁜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멕시코에는 전통음악이 매일 울려 퍼지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음악의 수호성인을 기리는 축제까지 성대하게 열렸다는데요. 흥 넘치는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경쾌하게 기타를 튕기는 사람들. 넓은 챙이 두드러지는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도 눈에 띄네요. 멕시코의 전통음악 마리아치가 멕시코시티에 울려 퍼지는 모습입니다. 이곳 멕시코의 가리발디 광장에선 1년 내내 마리아치 음악이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특히 음악의 수호성인인 성녀 세실리아를 기리는 연주와 함께 마리아치 악단의 경제적 안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도 등재돼 있는 마리아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길 응원해봅니다. 유기동물 문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벌써 5년 넘게 방치된 곳이 있다는데요. 생명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네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와 호랑이들.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 얼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동물원에선 자금 문제를 이유로 수십 마리의 사자와 호랑이들이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동물원이 폐쇄된 이후론 제대로 된 먹이도 잘 공급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구조단체가 나서 다행히도 이 친구들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야생의 동물을 데려다 놓고 돈벌이에 이용하다 무책임하게 방치하다니. 인간의 이기심이 여실히 드러난 씁쓸한 장면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종전구상을 수용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른다며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이 세부적인 평화 구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구상 논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 구상안이 세부 논의 대상입니다. So it is in my personal view that we've had probably the most productive and meaningful meeting so far in this entire process since we've been involved in from the beginning.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군대 규모를 제한하고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우크라이나뿐 아닌 유럽 각국에서도 종전 구상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Our unique problem, all of us, is Russia, which started this war. We refused to take the ceasefire proposals in February, March, July, August, etc., and didn't provide any guidance.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우리의 노력에 전혀 고마움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제시한 종전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유럽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현지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서부 지방으로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대체로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찬바람이 밀려들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산불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11.1도, 대전이 7.4도, 대구 6.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